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은 심장과 뇌의 통합된 사고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산의 경치를 찍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 현장된 사진을 보고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경치를 공감하며 산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진을 보고 경치 자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 내 다양한 현상들을 뇌 스캔을 통해서 찍어서 알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스캔 사진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분의 현상이 뇌를 스캔 사진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 현상 그 자체가 아니며, 더구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은 삼적 동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뇌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무조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마치 뇌를 조절하고 다스리면 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한계에서 온전한 치유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는지요? 심장이라는 거 하루에 10만 번 박동을 합니다. 그 심장의 혈관 길이는 14만 킬로미터입니다. 사망 원인 2인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상심했다, 마음이 아프다, 열정이 있다, 다 심장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또한 뇌졸중, 중풍, 알츠하이머 등도 다 심장과 관련 있는 병입니다. 심장도 그래서 감성을 지녔다, 감성책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감성에 영향을 미친다. 심장은 시공간에 얽매지 않는 정보의 영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심장을 지식과 생명의 중추로 여겼습니다. 랭거스 대학의 역사학자인 페이바운드 알베르트 박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 인체의 중심이라고 여겼다 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생각과 지식이 심장으로 집중되며 영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심장이 영혼과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장이 곧 누구라고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마음이란 단어를 레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레브란 말이 곧 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사상에는 마음과 심장을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결론을 히브리어 단어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새 학문이 등장하면서 인체가 나누어져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심장학에서, 뇌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그때부터 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감성 지능을 지녔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 1991년 캘리포니아에 대해 설립된 하트메스 연구소의 소장인 맥클레이트 박사는 종교에서는 심장을 더 깊은 지혜와 영으로 통한 감으로 봅니다.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나 열정이라는 말 대신 심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심장의 지능에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온전한 치유의 세 단계입니다. 새로운 단계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심장과 감정은 한 가지, 즉 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정통학설입니다. 페트 검사나 뇌기능 영상, fMRI 같은 첨단 검사에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이나 지각이 외부의 세계에 반응하는 능력은 심장이 아니라 뇌라고 현대의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맥클레이트 박사는 심장이 생물학적 펌프 기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장은 뇌 기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협동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또 다른 지능의 영역을 통하는 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심리학과 신경과 정신의학 교수인 게리 슈워츠 교수는 심장 이식을 받은 후에 성격이 바뀌는 경우 그 바뀐 성격이 기증자의 성격과 일치한다는 것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렇다면 어디서 그런 기질이 오냐고 얘기하면서 뇌에서 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세포와 기억에 대한 순환 피드백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심장과 뇌는 신경적, 정기적, 화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가 계속해서 심장과 뇌를 순환할 수 있고, 이게 기억체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심장이 독립적인 기억을 지녔느냐면 심장도 수많은 피드백과 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뇌와 마찬가지로 심장과 뇌 사이에만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장과 뇌 각자 안에서도 순환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세포의 기관, 뇌 분자들 간의 순환이 반복을 통해 일종의 기억을 생성해낸다고 주장합니다.
두개골 안에 내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작고 정교한 내가 존재합니다. 바로 어디냐? 심장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뇌도 두뇌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정보를 처리합니다. 1991년 심장 속 작은 뇌, 즉 내재성 심장 신경자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의 조절작용을 돕는 신경세포체 집합으로 이것이 그의 세포 기억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에는 독립적인 피드백 고리와 정보 및 에너지 순환이 있는데 심장이 자기 활동을 하면서 뇌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 관계한다고 합니다. 기억의 기능을 어떤 신경세포로 국한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맥클레이트 박사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 지나가는 사진을 보는 시험입니다. 전선을 연결해 뇌파와 심박동을 측정하여 외부 사건에 대한 뇌와 심장의 반응 속도 시간을 측정해서 심장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험에서 심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면 몸이 반응하며 인식합니다. 우리 몸의 반응의 순서는 심장, 뇌, 몸의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 결과에 따라 보면 심장은 사진을 보기 전에 다음 사진은 어떨지 예상하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반응이 생각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시험에서 발견했죠. 즉 심장이 직관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즉 심장은 다른 차원의 정보나 지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심장도 뇌처럼 자기장을 방사하는데 이것이 심장에 지각 능력을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자기장은 피부를 통해 우리 주변으로 방사가 됩니다. 더군다나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뇌에서 나오는 뇌파보다 더욱더 강하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몸의 전체적인 상태를 알려고 하면 서양의학이나 동양의학 모두 진단의 기초로 심장의 박동, 맥박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가 감정적 정보에서 느끼는 건 자기장에 부호화된 것입니다. 심장이 감정 정보를 부호화해서 전신에 전달하는데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점인데 스트레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심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이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심장병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월지 교수는 심장이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장병의 중단 원인은 정신과 육체, 특히 심장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만나고 과학과 영혼이 만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작용으로 심장병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의학은 감정과 심정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심장의 감정이 너무 예민한 나머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는 상심이 주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홉스키 대학 심장병 전문의 일란 위트스틴 박사는 상심 증후군에 대한 임상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심근증일 것입니다. 이는 상심 증후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스트레스 심근증이란 감정이 심장 건강에 갑작스러운 영향을 미침으로 생기는 증상을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가 아파요, 누가 우뇌가 아파요, 자네가 아파요 하는 사람 있나요? 충격, 스트레스, 상심 등의 경우 혈관 조영술에 봐도 협착이나 폐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심 증후군을 겪는 환자들의 동맥은 대부분 다 정상입니다. 혈액 응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스트레스 심근증을 겪는 동안 심장은 독특한 형태가 되는데 심장의 뒷부분인 심기는 정상적 수준이지만 심장과 인대도 수축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죠. 마치 풍선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 심장마비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장 근육을 보고 상심 증후군을 식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이 심장을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심장이 이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정상적으로 수축을 못해서 가슴 통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은 중요한 두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을 둘러싼 신경과 부신에서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심근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측정했더니 심장마비 환자들보다 훨씬 수치가 높은 것을 알았습니다. 심장은 체내 호르몬과 화학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장이 펌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심장이 신경에 분포되어 있는 방식이나 뇌와의 관련뿐만 아니라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심장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이제는 확실합니다. 뇌와 심장의 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는 중요하게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뇌와 심장이 분리되던 부분을 재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현대의학은 정신과 심장의 상호작용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앤드류 스태튼 교수는 영국 유니버시티 대학의 정신생물학자입니다. 이는 스테로코시는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은 난간에 부딪히거나 긴장하면 증가하는 호르몬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상동맥에서 일어나는 동맥경화증이죠. 오랜 세월이 거쳐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혈의 근거는 혈의 응고 과정과 염증 반응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모든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심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심장은 우리의 승질 반응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부상을 회복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은 지방과 동맥을 가르고 있는 세포의 손상, 파멸, 응고를 일으켜 심장마비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생물학적 방어 기제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이들의 심장이 스트레스나 감정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그레스고 대학의 크레이스 패거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상태, 일종의 기도 혹은 명상이라고 하면서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심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장 호흡입니다. 세 번째, 심장을 지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패거드 교수는 마음을 챙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장에 집중하는 것, 하트, 그 다음에 심장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트, 브레스입니다. 세 번째, 심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하트, 힐링입니다.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를 골라 생각하지 말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 웃고 있다, 심장이 웃고 있다, 폐가 웃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체 속의 장기들은 우리들의 마음과 늘 교감하며 함께 관계를 맺어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장으로 집중하고 심장부로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것이 뭡니까? 심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통해 호흡한다고 생각하면 에너지를 심장으로 내려보내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활성화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심장박동의 간격이 다양한데 이를 심박별이라고 하죠. 그 속도의 변화를 기록하면 뚜렷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뇌와 몸으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심이나 짜증, 분노를 느끼면 굉장히 거칠고 무질서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 메시지가 뇌로 가서 정신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몸의 흐름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심장이 전혀 다른 패턴으로 박동합니다. 마치 음파와 같은 패턴이죠. 이것으로 감정을 바꾸는 단순한 기법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삶의 관건은 감정의 관리입니다. 감정과 심장과의 관계와 그 관계법은 굉장히 흥미롭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의 근원은 어딘가? 심장이 뇌로 그 정보를 보내고 뇌가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그 감정은 생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뇌도 분명히 관여하고 있지만 몸에서 특히 심장에서 보내는 정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내 심장과 뇌의
통합된 인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심장은 내 없는 진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식된 기억이나 심장의 에너지 자기장, 그 자기장이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 훌륭한 심장을 가졌고 우리는 함께이며 헤어질 수 없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비쳤다. 특히 부모님과 아내에게. 내가 받은 생명이라는 선물로 예수님의 기억, 사랑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맞는지 틀린지 증명이 필요할까요? 저는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슬픈 날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다른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우리 속에서 부활하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심장은 아마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일 것입니다. 심장은 생리학상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장부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커다란 심리적, 감성적 의미를 심장에 부여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스위트하트, 연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연인의 속을 하트, 스롭이라고도 칭합니다. 우리가 흥분할 때는 심장이 뛴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심장이 낭만적이고 감정에 좌우되는 듯 느껴지지만 그 기간 자체는 날이면 날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칠 줄 모르고 펌프질에 되는 실질적이고 꾸준한 하인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꾸준한 리듬을 깨트리지 않는 한 그런 모습은 우리를 위해 계속될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암과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얘기가 장식하고 있지만 진정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심장질환입니다.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울떠는 국민들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 2초마다 20초마다 한 건씩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셈이죠. 그중 3분의 1은 생명을 잃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심장병의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줍니다. 심장 자체는 주먹 크기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펌프이며 흉골 안쪽 왼쪽 가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신체 구석구석으로부터 산소가 고갈된 혈액을 끌어들여서 폐로 펌프질에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혈액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산소가 풍성해진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모아져서 복잡한 동맥 네트워크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동맥은 혈액의 고속도로 기능을 하며 심장 혈관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동맥입니다.